세계 문명 아카이브 고대 중국 편. 고대 중국의 역사는 거대한 황하의 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대홍수로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우였다. 그는 13년간 집에도 들지 않고 강과 하천을 정비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마침내 그는 치수에 성공하여 천하의 안정을 가져왔고 모든 부족의 추앙을 받게 되었다. 우는 본래 자신의 자리가 아닌 현명한 신하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 하지만 여러 제후들은 우의 아들인 게를 지지했다. 게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정벌하고 왕위에 올랐다. 이로써 선양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즉 세습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였다. 게의 아들인 태강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과 유흥에만 몰두했다.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자 동이족의 수장인 후예가 군사를 이끌고 하나라의 수도를 공격했다. 결국 태강은 나라 밖으로 쫓겨나 돌아오지 못했다. 후예는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라의 왕통은 일시적으로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은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폭군이었다.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그의 폭정은 하늘의 분노를 샀고 제후들의 반발을 불렀다. 마침내 상부족의 탕이 군사를 일으켜 걸을 몰아냈다. 이로써 400여 년을 이어온 하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걸왕의 폭정을 끝낸 탕은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이것이 바로 상나라다. 탕왕은 스스로를 낮추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바치려 할 만큼 덕이 높은 군주였다. 그의 통치 아래 상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상나라 사람들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점을 쳤다. 그들은 거북의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구멍을 뚫고 불에 달군 나무를 꽂았다. 이때 갈라진 금을 보고 길흉을 판단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뼈에 새겨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각골문이다. 각골문은 한자의 기원이자 상나라 시대를 증명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었다. 상나라는 초기에 잦은 홍수와 정치적 분쟁으로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겨야 했다. 20대 왕인 반경은 이러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황하 북쪽의 은이라는 곳으로 천도했다. 이곳은 이후 상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270여 년간 수도로서 번영을 누렸다. 그래서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른다. 반경의 조카인 무정은 상나라 최고의 현군으로 꼽힌다. 그는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었고 상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의 아내인 부호는 역사상 최초의 여장군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그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았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은 걸왕과 마찬가지로 악명 높은 폭군이었다. 그는 총애하는 후궁 달기를 위해 연못을 술로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놓는 주지웅림을 만들었다. 또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혹독한 형벌을 가했다. 그의 폭정으로 상나라의 국력은 급격히 쇠퇴했다. 상나라의 서쪽 제후국이었던 주는 오랫동안 힘을 길러왔다. 마침내 주나라의 무왕은 제후들을 모아 상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군사를 일으켰다. 무게의 들판에서 벌어진 결전에서 상나라 군대는 싸울 의지를 잃고 무너졌다. 대세가 기울자 주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로써 상나라는 멸망했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무왕은 새로운 왕조인 주나라를 세웠다. 그는 수도를 호경에 정하고 천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했다. 주나라는 천명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는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천하를 다스릴 명을 내린다는 사상이었다. 상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늘의 뜻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왕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아들 성왕이 즉위했다. 이때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이 섭정을 맡아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고 예약 제도를 정비하여 주나라 통치체제의 기틀을 다졌다. 훗날 성왕이 성장하자 주공은 미련 없이 권력을 넘겨주고 신하의 자리로 돌아갔다. 주공의 보좌를 받은 성왕과 그의 아들 강왕이 다스리던 시기는 주나라 최고의 황금기였다. 이 시기에는 형벌을 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웠다. 후대 유학자들은 이때를 이상적인 태평성대로 칭송하며 성강의 치라고 불렀다. 주나라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봉건제를 실시했다. 주나라 왕은 수도 주변에 직할지만 직접 통치했다.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했다. 제후는 봉토 내에서 자치권을 누리는 대신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군사를 제공할 의무를 졌다. 서주 후기의 여왕은 탐욕스럽고 포악한 군주였다. 그는 산과 강에서 나는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가차없이 처형했다. 공포 정치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마침내 분노하여 들고 일어났다. 성난 백성들이 궁궐로 쳐들어가자 여왕은 황급히 도망쳐야 했다. 이를 국인복동이라 부른다. 서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은 정사는 돌보지 않고 후궁 포사에게만 빠져 있었다. 포사는 좀처럼 웃지 않았는데 유왕은 그녀를 웃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썼다. 그는 아무 일도 없는데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허둥지둥 달려오게 만들었다. 제후들의 당황한 모습을 본 포사가 마침내 웃자 유왕은 기뻐하며 이 어리석은 장난을 반복했다. 유왕이 정실 왕후를 패하고 포사의 아들을 태자로 삼자 폐위된 왕후의 아버지가 분노했다. 그는 북방의 유목민족인 견용을 끌어들여 수도 호경을 공격했다. 유왕은 다급히 봉화를 올렸지만 제후들은 또다시 장난인 줄 알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유왕은 살해당하고 호경은 함락되었으며 서주는 멸망했다. 견용의 침입으로 수도가 폐허가 되자 살아남은 주나라 귀족들은 새로운 왕을 세웠다. 그가 바로 평왕이다. 평왕은 더 이상 서쪽의 수도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동쪽의 나급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사건을 평왕의 동천이라 부르며 이때부터를 동주시대라고 구분한다.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후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왕은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고 각지의 제후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힘있는 제후들은 서로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벌이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약 300년간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양육강식의 시대. 바로 춘추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는 제나라의 환공이었다. 그가 폐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관중이라는 뛰어난 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중은 본래 환공의 정적을 섬겼으나 환공은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과감히 등용했다. 관중은 부국 강병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만들었다. 제나라에는 관중과 호숙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그들의 우정은 매우 깊었다. 호숙은 항상 관중의 재능을 믿고 지지했다. 관중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를 추천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진정한 우정을 상징하는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남았다. 관중을 재상으로 등용한 제나라 환공은 춘추시대의 첫 패자가 되었다. 그는 존왕량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는 주나라 왕실을 높이고 외부의 이민족을 물리친다는 의미였다. 이 명분 아래 제후들을 규합하여 흩어진 중원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제나라는 춘추시대 최강 대국으로 군림했다. 진나라의 공자 중인은 19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떠돌며 온갖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수많은 인재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춘추시대의 두 번째 패자가 되는 진문공이다. 진문공은 남방의 강대국 초나라와 성복에서 맞붙었다. 그는 과거 초나라에 신세졌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퇴각시켰다. 이는 초나라 군대를 유인하는 계책이기도 했다. 결국 진나라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로 진문공은 제환공에 이어 중원의 두 번째 패자로 인정받았다. 초나라 장왕은 즉위 후 3년 동안 국정을 돌보지 않고 향락에만 빠져 지냈다. 신하들은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이는 신하들의 됨됨이를 살피고 정적을 파악하기 위한 그의 큰 그림이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기다림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마침내 때가 되자 초 장왕은 간신들을 처단하고 국정을 쇄신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순식간에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마침내 진나라를 꺾고 중원의 패권을 차지했다. 한번 날아올라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일명경인이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춘추시대 말기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났다. 바로 오나라와 월나라였다. 이들은 중원의 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나라는 서로 인접하여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들의 치열한 경쟁은
춘추시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오나라에는 손무라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략 사상을 집대성하여 책을 썼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병법서로 꼽히는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원리와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의 사상은 오나라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초나라에서 도망친 오자선은 오나라로 망명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나라에 대한 복수를 맹세했다. 오나라의 신임을 얻은 그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는 이미 죽은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채찍질을 하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 월왕 구천의 공격으로 오왕 함녀가 전사했다. 그의 아들 부차는 복수를 맹세하며 월나라를 공격했다. 결국 부차는 월나라를 격파하고 구천을 사로잡았다. 두 나라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오나라의 포로가 된 월왕 구천은 온갖 굴욕을 견뎌냈다. 그는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핥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는 그의 처절한 인내를 보여준다.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힘을 길러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혼란스러운 춘추시대에 위대한 사상가가 탄생했다. 그의 이름은 공자였다. 그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한 그의 가르침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의 사상은 중국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 공자는 이의예지라는 핵심 덕목을 가르쳤다. 이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어질물 의미했다. 의는 사회적 정의와 도리를 뜻했다. 예는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다. 지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가 사상의 기초를 이루었다. 공자는 자신의 정치 이념을 실현해줄 군주를 찾아 천하를 떠돌았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다. 비록 그의 뜻은 현실 정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여정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부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춘추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진나라는 오랜 내분 끝에 쇠락했다. 나라의 실권은 한시, 위시, 조시, 세 가문이 장악했다. 마침내 이들 세 가문은 진나라의 영토를 나누어 독립했다. 주나라 왕실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춘추시대는 막을 내리고 전국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국시대는 7개의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시대였다. 진, 초연, 제한, 위조, 이들 7나라를 전국치롱이라 불렀다. 이 시대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시대였다. 각국은 부국 강병을 위해 치열한 개혁 경쟁을 벌였다. 전국시대의 개혁은 위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위문후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다. 그는 법가 사상가인 이회를 재상으로 삼아 법률을 정비하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변법을 단행했다. 위나라는 이를 통해 전국시대 초기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명장 오기는 위나라를 떠나 초나라에서 변법을 주도했다. 그는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의 개혁으로 초나라는 강력해졌지만 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결국 자신을 지지하던 왕이 죽자 그는 귀족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서쪽 변방의 진나라는 중원의 국가들에게 멸시받고 있었다. 진나라 효공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천하의 인재를 구했다. 이때 법가 사상가인 상황이 진나라를 찾아왔다. 부국 강병을 향한 군주의 열망과 개혁을 꿈꾸는 사상가의 만남은 진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상황은 진나라에서 강력한 변법을 시행했다. 그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군공에 따라 자규와 토지를 부여했다.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억제하여 국가의 부를 늘렸다. 그의 개혁은 귀족들의 반발을 샀지만 진나라를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군사 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전국시대 위나라에서 동문수학한 두 천재가 있었다. 손빈과 방연이었다. 먼저 출세한 방연은 손빈의 재능을 시기했다. 그는 계략을 꾸며 손빈을 위나라로 불렀다. 그리고는 죄를 뒤집어 씌워 그의 두 다리를 자르는 빈형에 처하게 했다. 천재 병법가는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어 절망에 빠졌다. 제 나라로 탈출한 손빈은 마침내 복수의 기회를 잡았다. 위나라 군을 이끌던 방연을 마릉의 좁은 길로 유인했다. 손빈은
매일 군영에 아궁이 수를 줄여 병력이 약해진 것처럼 위장했다. 방심하고 추격해온 방연은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손빈의 지략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강대국 진나라의 위협이 커지자 종횡과 소진이 나섰다. 그는 한위 조연 제 초육국을 오가며 연합이 필요성을 설파했다. 진나라에 맞서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국가들이 힘을 합치는 합종책이었다. 마침내 육국은 동맹을 맺었고 소진은 6나라의 재상을 겸하는 전무후무한 영예를 안았다. 소진의 합종책에 맞서 또 다른 종횡과 장의가 등장했다. 그는 진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육국을 개별적으로 공략했다. 각 나라가 진나라와 동서로 손을 잡는 연횡책을 제시하며 동맹을 흔들었다. 이익 앞에서 육국의 연합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결국 합종책은 깨지고 진나라의 기세는 더욱 강해졌다. 전쟁과 혼란의 시대는 역설적으로 위대한 사상의 시대를 열었다. 수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자신들의 철학을 펼쳤다. 이를 제자백가라 부른다. 유가도가, 법가, 무가 등 다양한 학파들이 서로 논쟁하고 발전하며 중국 사상의 황금기를 이룩했다. 이들의 지혜는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성선설이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군주가 덕과 인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역설했다. 힘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며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그의 사상은 유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었다. 그는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소유의 경지를 이야기했다.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는 것인지 묻는 호접지몽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의 사상은 중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묵자는 차별 없는 사랑인 겸해를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전쟁이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는 가장 큰 악이라 보고 비공, 즉 침략 전쟁 반대를 외쳤다. 그의 사상은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혼란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한비자는 강력한 법치를 주장했다. 그는 인정이나 도덕이 아닌 엄격한 법과 술책 그리고 권세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조하며 부국강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법과 사상은 훗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초나라의 충신이자 위대한 시인 구로는 부패한 현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과 우국충정을 노래한 서정시 이소를 남겼다. 결국 그의 충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명나수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강에 종지를 던져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단오절의 유래가 되었다. 북방민족의 침입에 시달리던 조나라의 무령왕은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전통적인 넓은 소매 옷을 버리고 북방 유목민족의 간편한 복장과 전투 방식을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호복기사다. 말을 탄 채 활을 쏘는 강력한 기병을 육성한 조나라는 순식간에 북방의 강자로 떠올랐다. 연나라의 명장 아기는 제나라의 교만함을 응징하기 위해 5개국 연합군을 이끌었다. 그는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제나라의 수도 임치를 함락시켰다. 그리고 70여 개의 성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제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아기의 뛰어난 용병술은 전국시대 최고의 명장이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 멸망 직전에 제나라를 구한 것은 장수전단이었다. 그는 소 1000마리의 꼬리에 기름을 묻힌 갈대를 매달고 뿔에는 칼을 묶었다. 한밤중에 갈대에 불을 붙여 소들을 적진으로 돌진시켰다. 갑작스러운 불소대의 공격에 연나라 군대는 대혼란에 빠져 무너졌다. 이 화우계를 통해 제나라는 잃었던 땅을 되찾았다. 조나라의 명장 연파는 외교관 인상여의 공이 자신보다 높자 그를 모욕했다. 하지만 인상여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 갈등을 피했다. 이에 감동한 연파는 우통을 벗고 가시채찍을 짊어진 채 인상여를 찾아가 사죄했다. 두 사람은 이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 즉 문경지교의 사이가 되었다. 천하 통일을 노리는 진나라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조나라였다. 호복기사로 강군을 육성하고 연파와 인상여 같은 명장과 명신을 보유한 조나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두 강대국은 중원의 패권을 두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대륙
전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진나라와 조나라의 운명을 건 장평대전이 벌어졌다. 3년에 걸친 지루한 대치 끝에 조나라는 노장 연파를 조괄로 교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진나라의 명장 백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보급로를 끊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전국시대의 판도를 결정지었다. 장평에서 승리한 백기는 40만 명에 달하는 조나라 포로를 처리해야 했다. 그는 이들이 훗날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어린 병사 240명을 제외한 모든 포로를 산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버렸다. 이 사건으로 조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고 진나라의 천하 통일은 시간 문제가 되었다. 장평대전 이후 진나라는 거칠 것이 없었다. 마침내 어린 왕 정이 친정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통일 전쟁의 막이 올랐다. 진나라는 가장 약한 한나라를 시작으로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정복해 나갔다. 수백 년간 이어진 전국시대의 혼란이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진나라의 통일 기반을 닦은 인물 중에는 상인 출신 재상 여부리가 있었다. 그는 볼모로 잡혀있던 왕자 자초를 후원하여 왕위에 올리고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자초의 아들인 어린 왕정이 즉위하자 섭정을 맡아 권세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성장한 정은 점차 여부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진나라의 위협에 시달리던 연나라 태자단은 자객 형가를 보냈다. 형가는 지도를 바치는 척하며 진왕정에게 접근했다. 지도 끝에 숨겨둔 비수를 꺼내 왕을 찔렀지만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다. 분노한 정은 형가를 죽이고 연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사건은 그에게 천하 통일에 대한 더욱 강한 집념을 심어주었다. 진나라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자 연나라 태자단은 마지막 수단을 강구했다. 자객 형가를 진왕정에게 보내 암살을 시도한 것이다. 형가는 떠나기 전 역수 강가에서 비장한 노래를 불렀다. 바람은 스산하고 역수는 차구나.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그의 결의는 굳건했다. 형가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진나라의 분노를 샀다. 진나라의 노장 왕전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의 거대한 초나라로 향했다. 그는 굳건히 지키며 초나라 군대의 예봉을 꺾었다. 마침내 기회를 잡은 왕전은 총공격을 감행하여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때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진나라의 통일전쟁은 가장 약한 고리였던 한나라부터 시작되었다. 한나라는 실홍 중 가장 먼저 진나라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정의 혼란과 거듭된 패전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한나라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전국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한나라에 이어 진나라의 칼끝은 북방의 강국 조나라를 향했다. 명장 이목이 버티고 있었지만 조나라는 진나라의 이간책에 넘어가고 말았다. 조나라 왕은 이목을 처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지휘관을 잃은 조나라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수도 한단은 함락되었다. 중원의 중심에 위치했던 위나라는 진나라의 다음 목표였다. 위나라의 수도 대량은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지만 진나라 군대는 상상도 못할 방법을 사용했다. 황하와 홍구의 물길을 터서 대량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다. 대홍수 앞에 성벽은 무용지물이었고 위나라는 처참하게 멸망했다. 형가의 암살 시도에 대한 진나라의 보복은 가혹했다. 진나라 대군은 맹렬한 기세로 연나라를 공격했다. 연나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기운 전세는 되돌릴 수 없었다. 수도 개가 함락되고 연왕은 요동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사로잡혔다. 이로써 북방의 연나라도 진나라의 판도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나라는 동쪽의 제나라뿐이었다. 제나라는 오랫동안 전쟁을 피하며 부국을 유지했지만 진나라의 외교전과 매수에 의해 내부가 부패했다. 진나라 군대가 국경에 이르자 제나라 왕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선택했다. 이로써 춘추전국 시대 500년의 기나긴 분열이 막을 내렸다. 기원전 221년 진왕정은 마침내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쟁과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최초의 통일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천하를 손에 넣은 진왕정은 과거의 왕이라는 칭호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위협이 삼황오제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황과 제를 합쳐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었다. 스스로를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의 시황제라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의 시작을 알렸다. 진시황은 분열의 원인이었던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현을 두었다. 군과 현의 관리는 모두 황제가 직접 임명하고 파견했다.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진시황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통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나라마다 달랐던 화폐를 반량전으로 통일했다. 복잡했던 문자 역시 소전체로 통일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했다. 또한 수백 바퀴의 폭과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도량형도 하나로 통일하여 경제활동의 기반을 닦았다. 진시황은 사상 통제에도 나섰다. 그는 법과 사상 이외의 모든 학문을 탄압했다. 의학과 농업 등 실용 서적을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우게 했다. 이것이 바로 분서다. 또한 황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유학자 수백 명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갱유를 단행했다. 이는 훗날 큰 비판을 받게 된다. 통일 제국의 북방은 흉노족의 위협에 시달렸다. 진시황은 이들을 막기 위해 기존에 있던 여러 나라의 성벽을 연결하고 증축하는 대공사를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만리장성의 시작이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동원된 이 공사는 제국의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 진시황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다. 수도 함양에는 거대한 아방궁을 짓기 시작했고 자신의 무덤인 여산릉을 밀부터 건설했다. 이 공사들에는 만리장성 건설에 버금가는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었다. 백성들의 고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진시황릉의 일부인 병마용은 그의 사후 세계를 지키는 지하 군단이었다. 수천 개의 병사와 말토용은 실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표정과 가본 무기까지 모두 달랐다. 이는 진나라의 강력한 군사력과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다. 20세기에 우연히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진시황은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는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 방사서복을 동해로 보내 신선과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다. 또한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고 민심을 살피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행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그에게도 다가오고 있었다. 기원전 210년 5번째 순행에 나섰던 진시황은 사구 지방에서 갑작스럽게 병사했다. 그의 나이 50살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던 절대 권력자의 허무한 최후였다. 그의 죽음은 수도 함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밀리에 붙여졌다. 제국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진시황의 죽음을 곁에서 지킨 환관조고는 엄청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승상 이사를 설득하여 황제 유서를 조작했다. 유서에는 총명한 첫째 아들 부소에게 제위를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고는 부소에게 자결을 명하고 어리석은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로 내세우는 거짓 유서를 만들었다. 조작된 유서에 따라 만리장성 국경을 지키던 황태자 부소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몽염 장군 또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수도 함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호해가 2세 황제로 즉위했다. 이제 제국의 실권은 환관조고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다. 진나라의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2세 황제 호해는 조고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법은 더욱 가혹해졌고 세금은 끝없이 올랐다. 대규모 토목공사도 멈추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제국 곳곳에서 불만이 쌓여갔다. 거대한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원전 209년 진나라의 폭정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진승과 오광이 이끄는 농민들이 최초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는 외침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는 진나라 멸망의 도화선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불길이었다. 혼란의 시대의 초나라 귀족의 후예 항우가 등장했다. 그는 키가 8척이 넘고 산을 뽑을 만한 힘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그의 용맹함과 카리스마는 옛 초나라의 세력을 순식간에 규합했다. 항우는 진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난세의 가장 강력한 군벌로 떠올랐다. 한편 폐현의 작은 관리였던 유방도 역사의 무대에 올랐다. 그는 귀족 출신인
항우와 달리 평민 출신이었다. 하지만 특유의 포용력과 사람을 끄는 매력으로 주변의 인재들을 모았다. 유방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가 더 이상 혈통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기원전 207년 거록대전에서 항우의 용맹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강을 건넌 뒤 배를 부수고 솥을 깨뜨려 병사들의 퇴로를 막았다. 필사의 각오로 싸운 초나라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한 진나라 대군을 격파했다. 이 전투로 항우는 제후들의 맹주가 되었고 그 이름은 천하에 떨쳤다. 항우가 북쪽에서 진나라 주력군과 싸우는 동안 유방은 서쪽으로 진격했다. 그는 무력보다는 회유와 협상을 통해 관중 땅으로 향했다. 마침내 항우보다 먼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천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승리였다. 유방이 함양에 도착하자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은 백의를 입고 옥새를 바치며 항복했다. 이로써 시황제가 세운 통일 제국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허무하게 멸망했다. 법가의 가혹한 통치와 무리한 토목공사가 백성의 마음을 잃게 만든 결과였다. 함양에 먼저 입성한 유방에게 항우는 분노했다. 항우는 홍문에서 연회를 열어 유방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연회장은 살기가 가득했고 유방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장량과 번쾌 등 부하들의 기지와 충성심 덕분에 유방은 겨우 목숨을 건져 탈출할 수 있었다. 홍문연 이후 항우는 스스로 서초패왕이라 칭하고 제후들을 분봉했다. 그는 유방을 외진 한중 땅에 왕으로 보내버렸다. 이는 명백히 유방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이 불공정한 처사에 불만을 품은 유방은 마침내 항우에 맞서 거병했다. 4년에 걸친 초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항우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한신이 유방에게 귀순했다. 승상 소하는 한신의 군사적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소하의 강력한 추천으로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파격적으로 임명했다. 이 결정은 훗날 초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신은 자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조나라와의 전투에서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배수진 전술을 사용했다. 퇴로가 없어진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워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는 병법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기원전 202년 해하에서 초한 전쟁의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다. 유방의 한나라 연합군은 항우의 초나라 군대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항우였지만 거듭된 전쟁과 고립으로 지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포위망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깊은 밤 포위된 항우의 진영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다.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포로들을 시켜 부르게 한 것이었다. 고향의 노래를 들은 초나라 병사들의 사기는 완전히 꺾였다. 마지막을 직감한 항우는 사랑하는 우희와 이별하고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했다. 항우가 죽자 유방은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다. 기원전 202년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한우로 정했다. 이로써 400년 이상 지속될 한나라 시대가 열렸다. 평민 출신 황제의 등장은 중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이후 동아시아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황제가 된 한고조 유방은 함께 천하를 얻었던 공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신 팽월 영포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공신들을 영모 혐의로 차례차례 제거했다. 도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 통일 제국 한나라도 북방의 흉노에게는 고전했다. 기원전 200년 한고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나섰다. 하지만 백등산에서 흉노의 기마군단에게 7일 동안 포위되는 굴욕을 겪었다. 이 사건 이후 한나라는 흉노에게 공물을 바치는 화친 정책을 펴게 되었다. 한고조 사후 그의 부인인 여후가 실권을 장악했다. 그녀는 유약한 아들 황제를 대신해 정치를 주도했다. 여후는 자신의 친족들을 요직에 앉히고 유시 황족들을 핍박하며 권력을 휘둘렀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한나라 조정은 극심한 공포 정치와 외척 세력의 전횡에 시달렸다. 여시 세력이 제거된 후 문제와 그의 아들 경제가 차례로 황제에 올랐다. 이들은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 세금을 줄이고 형벌을 가볍게 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검소함을 실천하며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다져나갔다. 문제와 경제의 통치 시기를 문경지치라고 부른다. 이 시기 한나라는
큰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다. 국가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였고 백성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졌다. 이 번영은 훗날 한무제가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다. 경제시대에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에 반발한 오왕 유비를 중심으로 7제 후왕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5초 7국의 난이다. 반란은 3개월 만에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제후왕들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고 황제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기원전 141년 마침내 한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인 무제가 즉위했다. 그는 문경지치를 통해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흉노를 정벌하며 한나라의 전성기를 열었다. 그의 시대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한무제 시대 유학자 동중선은 하늘의 뜻이 인간 세상에 반영된다는 천인가몽설을 주장했다. 그는 황제의 권력을 하늘과 연결시키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체계화했다. 무제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른 모든 사상을 배척하고 오직 유교만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로써 유교는 이후 2000년 중국 왕조의 근간이 되는 국교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흉노의 위압에 맞서기 위해 한무제는 서쪽의 대월치와 동맹을 맺고자 했다. 그는 장건을 사절단으로 임명하여 미지의 땅 서역으로 파견했다. 흉노에게 붙잡혀 10년 넘게 억류되는 등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장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험난한 여정은 중국의 시야를 중앙아시아 너머까지 넓히는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비록 대월치와의 동맹이라는 본래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장건의 탐험은 그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낳았다. 그의 여정을 통해 동과 서를 잇는 교역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비단과 도자기 같은 중국의 물품이 서쪽으로 전해지고 서역의 문물과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왔다. 인류 문명, 교류의 대동맥 실크로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한무제는 흉노에 대한 오랜 방어적 자세를 버리고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했다. 그는 수십만 대군을 동원하여 흉노의 본거지를 직접 공격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한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광활한 초원을 무대로 두 제국의 치열한 사투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한나라의 대흉노 전쟁은 위청과 곽거병이라는 두 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위청은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흉노를 격파했고 그의 조카인 곽거병은 거침없는 기동전으로 흉노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이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한나라는 흉노를 고비 사막 북쪽으로 몰아내고 하서회랑 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계속되는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다. 한무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하는 전매제를 실시했다. 이는 국가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렸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과 민간 경제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의 경제 통제는 이후 중국 왕조의 중요한 정책 모델이 되었다. 태사령 사마천은 흉노에 투항한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샀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인 궁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언과 역사서 지필이라는 사명을 위해 굴욕을 견뎠다. 마침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 중 하나로 꼽히는 사기 130편을 완성했다. 한무제 말년 황실은 무고의 난이라는 끔찍한 비극에 휩싸였다. 저주를 통해 황제를 해하려 했다는 무고가 황태자에게 향한 것이다. 의심과 광기에 사로잡힌 무제는 결국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사건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나라 황실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한무제가 죽고 어린 소제가 즉위하자 대장군 곽광이 섭정을 맡았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전국을 안정시켰다. 소제가 일찍 죽고 뒤를 이은 창우왕이 황제로서의 품위를 잃자 곽광은 신하들과 논의하여 그를 27일 만에 폐위시켰다. 그리고 민간에 있던 무제의 증손자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다. 곽광에 의해 황제가 된 한선제는 민간에서 자라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알았다. 그는 곽광 사후 친정을 시작하며 무리한 대외 정책을 지향하고 민생 안정에 힘썼다. 그의 통치 아래 한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번영을 누렸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소선 중흥이라 부르며 높이 평가했다. 한나라와 흉노의 관계가 화친으로 전환되면서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때 흉노의 선호에게 시집간 궁녀가 바로 왕소군이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세의 시와 그림의 소재가 되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나라 말기 황실의 권위는 약해지고 외척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황태후의 조카인 왕망이 있었다. 그는 겸손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이며 백성들과 관료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는 차근차근 권력 기반을 다지며 어린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장악해 나갔다. 그의 야심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한 왕망은 황제의 옥새를 빼앗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200년 넘게 이어진 전한 왕조는 막을 내렸다. 왕망은 나라 이름을 신이라 하고 수도를 장안에 그대로 두었다. 그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주나라의 제도를 이상으로 삼아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했다. 왕망은 토지를 모두 국유화하여 재분배하는 왕전제를 실시하고 노비 매매를 금지하는 등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정책은 극심한 사회 혼란만 야기했다. 지주들의 반발과 행정적 미숙으로 경제는 마비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개혁의 꿈은 악몽이 되어갔다. 왕망의 실정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곤줄인 백성들은 결국 칼을 들었다. 그중 가장 세력이 컸던 것은 산동 지방에서 일어난 정미군이었다. 이들은 눈썹을 붉게 칠하여 아군과 적군을 구별했다. 이들의 봉기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가 신나라의 통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의 물결을 신나라는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반란군은 수도 장안을 함락시켰다. 왕망은 마지막까지 궁궐에서 저항하다 살해당했다. 그의 이상주의적 국가는 불과 15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중국은 다시금 주인을 잃은 혼란의 시대로 빠져들었다. 혼란 속에서 한나라 황실의 후예인 유수와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는 뛰어난 용병술과 포용력으로 각지의 호족 세력을 규합하며 세력을 키웠다. 곤양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명성을 떨친 그는 마침내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한나라의 부활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황제가 된 유수, 즉 광무제는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고 한나라를 다시 세웠다. 역사는 이를 후한이라 부른다. 그는 노비를 해방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력했다. 그의 현명한 통치 아래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번영을 맞이했다. 이를 광무중흥이라 한다. 후한이 안정되자 다시 서역 경영에 나섰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반초였다. 그는 불과 36명의 부하를 이끌고 서역으로 떠나 외교와 전략을 통해 50여 개의 서역 국가들을 복속시켰다. 30년에 걸친 그의 활약으로 끊어졌던 실크로드가 다시 열렸고 후한의 위상은 서역에 널리 떨쳐졌다. 후한 시대 환관이었던 체류는 인류의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발명을 했다. 그는 나무 껍질이나 낡은 천 등을 이용하여 기존의 종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질 좋은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최후지라 불린 종이는 지식과 정보의 확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중국이 세계에 선물한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후한 후기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어린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황후의 친족인 외척 세력이 국정을 농단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황제는 자신의 측근인 환관들을 이용했다. 결국 외척과 환관은 서로를 죽고 죽이며 극심한 권력 투쟁을 벌였다.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 환관들의 전횡에 맞서 뜻있는 관리와 유생들이 뭉쳤다. 이들은 환관의 부패를 비판하며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한 환관들은 오히려 이들을 역적으로 몰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이것이 바로 당고의 오기다.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거나 관직에서 쫓겨나면서 후한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져갔다. 외척과 환관의 다툼은 결국 환관의 승리로 끝났다.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들은 매관매직을 일삼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백성들은 가혹한 수탈에 시달렸다. 조정은 썩을 대로 썩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계속되는 수탈과 재해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태평도의 교주 장각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했다. 이들은 머리에 노란 수건을 둘렀기에 황건적이라 불렸다. 창천은 죽고 황천이 설이라는 구호 아래 황건적의 세력은 순식간에 중원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후한 왕조를
뒤흔든 대란의 서막이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군벌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십상시의 난을 구실로 군대를 이끌고 수도 낙양에 입성한 동탁은 소재를 폐하고 헌제를 황제로 세웠다. 그는 스스로 상국이 되어 조정을 장악하고 온갖 폭정을 일삼았다. 수도 낙양은 동탁의 소나기에서 공포에 휩싸였다. 동탁의 폭정에 분노한 전국의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켰다. 원소를 맹주로 추대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조조, 원술, 손견 등 당대 영웅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동탁을 토벌하고 한나라 황실을 구한다는 기치 아래 낙양으로 진격했다. 천하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전쟁이 임박했다. 반동탁 연합군은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와해되었다. 동탁은 연합군의 압박에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고 낙양을 불태웠다. 이후 동탁은 양아들 여포에게 살해당했지만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각지의 군벌들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일어나 서로 다투는 군웅할거 시대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군웅 가운데 조조가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황건적 잔당을 토벌하고 자신의 세력 기반인 연주를 확보했다. 인재를 중시하여 순우, 곽가 등 뛰어난 모사들을 휘하에 두었다. 또한 분전제를 실시하여 군량미를 확보하며 착실하게 힘을 길렀다. 조조는 그의 인생을 바꿀 결단을 내렸다. 장안을 탈출해 떠돌던 헌제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로 맞이한 것이다. 이로써 조조는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천자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 다른 제후들을 압박했다. 황제를 받들어 따르지 않는 역적을 친다는 명분은 조조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당시 중원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하북을 차지한 원소였다. 원소는 대군을 이끌고 조조의 세력권인 허도를 향해 남하했다. 관도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중원의 패권을 결정짓는 싸움이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뛰어난 용병술과 과감한 기습 작전으로 원소의 대군을 격파했다. 이 승리로 조조는 중원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조조가 중원에서 세력을 키울 무렵 강동에서는 손책이 바람처럼 일어났다. 아버지 손견의 뒤를 이은 그는 원술에게서 독립하여 강동으로 진출했다.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강동의 여러 군을 평정하며 놀라운 무용을 떨쳤다. 주유와 같은 뛰어난 인재와 함께 강동 육군을 장악하며 훗날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강동의 소패왕이라 불리던 손책은 안타깝게도 26의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18살의 동생 손권이었다. 어린 나이에 거대한 세력을 물려받은 손권은 형의 유언에 따라 장소와 주유 등에게 의지하며 내정을 다지고 인재를 등용했다. 그는 흔들리던 강동의 민심을 수습하고 세력을 안정시켰다. 한나라 황실의 후예임을 내세운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군사를 일으켰다. 그는 인의를 중시하여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만의 영토가 없었다. 공손찬 도겸, 여포 조조, 원소 등 여러 군웅들에게 의탁하며 떠도는 신세였다. 거듭드는 패배 속에서도 유비는 결코 천하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며 인재를 찾던 중 와룡이라 불리는 제갈량의 명성을 듣게 되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3번이나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를 돕기로 결심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았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를 차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것이 바로 천하삼분지계다. 북쪽의 조조와 강동의 손권에 맞서기 위해 먼저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대한 계획은 유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다. 북방을 평정한 조조는 마침내 천하 통일을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의 목표는 형주의 유표와 강동의 손권이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은 장강을 따라 내려왔고 그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유비는 조조의 공격에 쫓겨 강하로 후퇴했고 손권의 강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조조의 압도적인 군세 앞에 손권의 진영은 항복을 주장하는 이들과 싸움을 주장하는 이들로 나뉘었다. 이때 제갈량이 사신으로 허손권과 주유를 설득했다. 조조에 맞서 싸워야만 살 길이 있다는 제갈량의 말에 손권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손권과 유비는 힘을 합쳐 조조의 대군에 맞서기로 했다.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은
적벽에서 조조의 대군과 대치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 주유는 화공을 계획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황제의 거짓 항복에 속은 조조의 함선들은 불길에 휩싸였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 조조의 함대를 모두 태웠고 조조는 겨우 목숨만 건져 북쪽으로 달아났다. 적벽대전은 연합군의 대승리로 끝났다. 적벽대전의 패배로 조조의 천하 통일은 좌절되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천하는 조조의 위나라 손권에 오나라, 유비의 총나라, 세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적벽대전은 후한의 멸망과 삼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에 따라 세력 확장에 나섰다. 그는 손권과의 연합을 유지하며 평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서쪽으로 나아가 입주를 공격하여 차지했다. 마침내 자신만의 영토를 갖게 된 유비는 조조, 손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력한 군주로 성장했다. 삼국 정립의 기초가 완전히 마련되었다. 조조는 한나라 헌제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북방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승상이라는 직책에 만족하지 않았다. 마침내 기원 후 216년 조조는 스스로 의왕의 자리에 올랐다. 황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권력은 이제 황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 삼국의 균형은 위태로웠다. 유비의 의형제이자 명장인 관우는 형주에서 위나라를 향해 북진했다. 그러나 그 배후를 동호의 손권이 노렸다. 여몽의 기습으로 형주를 빼앗긴 관우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결국 그는 사로잡혀 처형당했고 유비는 가장 중요한 장수와 영토를 동시에 잃고 말았다. 관우가 죽은 그해 겨울 천하를 보려하던 조조 역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조비는 아버지보다 더욱 대담했다. 그는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를 압박하여 제위를 선양받았다. 이로써 400년간 이어져 온 한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했다. 조비는 스스로 황제에 올라 위나라의 시대를 열었다. 조비의 찬탈 소식에 유비는 한 왕조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다. 기원 후 221년 그는 성도에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는 정통성을 내세워 자신의 나라를 촉한이라 칭했다. 이로써 위촉 5세 황제가 중국 대륙을 나누어 통치하는 진정한 삼국시대의 막이 올랐다. 관우의 복수를 위해 유비는 촉한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동호를 공격했다. 초반의 승세는 잠시뿐이었다. 동호의 젊은 장수 육소는 유비의 군대가 지친 틈을 타 화공을 펼쳤다. 이릉대전의 참패로 촉한의 주력군은 괴멸되었고 유비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백제성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유비의 침공을 막아내고 위나라와의 관계도 안정시킨 손권은 강남 지역의 절대자로 군림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황제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 기원 후 229년 손권은 마침내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오로 정했다. 이로써 천하는 위촉 5세 나라로 완벽하게 나뉘어 정립되었다. 유비가 죽은 후 촉한의 모든 국정은 승상 제갈량의 손에 맡겨졌다. 그는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한나라 왕실을 부흥시키고자 했다. 그는 북벌을 떠나기 전 후주 유선에게 눈물로 쓴 출사표를 올렸다. 그의 출사표에는 나라와 선왕에 대한 변치 않는 충심과 굳은 결가 담겨 있었다. 제갈량은 평생을 바쳐 위나라를 향한 북벌을 감행했다. 그러나 왜 막강한 공력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원 후 234년 5번째 북벌 중 그는 오장원 진중에서 병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전략가의 죽음은 촉한의 운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위나라에서는 제갈량의 북벌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마의 위상이 날로 높아졌다. 그는 위나라의 두 번째 황제 조예가 죽자 어린 황제의 섭정이 되었다. 조씨 황족인 조상과 함께 권력을 나누었지만 그의 야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사마에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다. 기원 후 249년 조상과 어린 황제가 수도를 비운 사이 사마이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수도 낙양을 장악하고 조상을 역모로 몰아 제거했다. 고평능 사변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위나라의 모든 권력은 조씨 가문에서 사마씨 가문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촉한에서는 제갈량의 후계자인 강유가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았다. 그는 국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위나라를 향한 북벌을 감행했다. 몇 차례 전술적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원정은 촉한의 국력을 소모시켰다.
결국 그의 노력은 나라의 쇠락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마이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가 차례로 권력을 계승했다. 특히 사마소는 황제 조모를 시해하는 등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의 야심은 이제 위나라 황제 자리를 넘어 천하 통일에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새로운 왕조의 개창이 임박했다. 천하 통일의 첫 단계로 사마소는 촉한 정벌을 명했다. 기원 후 263년 종해와 등해가 이끄는 위나라 대군이 촉으로 진격했다. 특히 등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험준한 산길을 넘어 촉의 심장부인 성도로 곧장 진격했다. 이 기상천외한 작전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었다. 수도 성도 바로 앞에 나타난 등해의 군대를 보고 촉한의 마지막 황제 유서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는 결국 성문을 열고 항복을 선택했다. 아버지 유비가 세운 촉한은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삼국 중 첫 번째 나라가 멸망하면서 천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마소는 황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사마염이 모든 권력을 물려받았다. 기원 후 266년 사마염은 과거 조비가 한나라 황제에게 했던 것처럼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 조한에게 선양을 강요했다. 그는 스스로 황제에 올라 위나라의 막을 내렸다. 위나라 황제의 선양을 받아 사마염은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국호는 진이라 하고 수도를 낙양에 두었기에 부대의 동진과 구분하여 서진이라 부른다. 이제 사마시의 새로운 왕조 앞에 남은 것은 강남의 동호뿐이었다. 천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기원 후 279년 서진의 황제 사마염은 동호 정벌을 위한 총공세를 명령했다. 왕준이 이끄는 진나라의 대규모 함대는 장강을 따라 내려가며 오나라의 수군 방어선을 차례로 격파했다. 한때 막강한 수군을 자랑했던 오나라는 서진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모든 저항이 무의미함을 깨달은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 손호는 결국 진나라에 항복했다. 기원 후 280년 오나라가 멸망하면서 마침내 서진은 천하를 통일했다. 후한 말의 혼란기부터 시작되어 약 100년간 이어진 영웅들의 시대 삼국시대는 이렇게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랜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통일은 중국 대륙에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왔다. 서진 초기 태강 연간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 번영의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삼국시대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황금기가 시작되리라 기대했다. 이 시기를 태강의 번영이라 부른다. 그러나 서진의 평화는 너무나도 짧았다. 두 번째 황제 사마충은 어리석었고 실권은 그의 황후인 가남풍이 장악했다. 야심 많고 잔인했던 가남풍은 정적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조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곧 황족들 사이의 끔찍한 내전인 팔왕의 난으로 이어지며 서진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팔왕의 난으로 서진의 중앙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황족끼리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국력을 소진시켰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변경을 지키던 군사력마저 내전에 동원되면서 국경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통일 왕조의 영광은 짧았고 거대한 혼란의 그림자가 중국 대륙을 뒤덮기 시작했다. 서진의 혼란을 틈타 북방과 서방의 여러 민족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했다. 흉노 선비갈, 저, 강 등 5민족이 중심이 된 이들의 반란은 영가의 난이라 불린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용병이나 변방의 이민족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국가를 세우고자 남하하며 중원을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었다. 북방 민족들이 화북지방에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를 5호 16국 시대라 부른다. 약 130여 년간 수많은 국가가 세워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한족 왕조인 서진은 남쪽으로 밀려났고 화북의 주인은 이제 이들 북방 민족이 되었다. 중원에 패권을 둔 각축전이 벌어졌다. 5호 16국 시대에 서막을 연 인물은 흉노의 유연이었다. 그는 서진의 내전을 기회로 삼아 자립했다. 과거 한나라 황실과인 척 관계였음을 내세워 국호를 한이라 정하고 대선 후에 즉위했다. 이는 훗날 전조로 불리게 된다. 그의 등장은 북방 민족이 중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유연의 아들 유총이 이끄는 한의 군대는 마침내 서진의 수도 낙양을 함락시켰다. 궁궐은 불탔고 수많은 황족과 관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서진은 사실상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화려했던 한의 시대의 고도는 폐허로 변했고 한족 지배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화북의 혼란을 피해 수많은 한족 지식인과 귀족들이 강남으로 피난했다. 살아남은 황족 사마에는 건강을 새로운 수도로 삼아 진나라의 명맥을 이었다. 이를 서진과 구분하여 동진이라 부른다. 동진은 강남의 경제력과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이로써 중국은 남북으로 나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북쪽에서는 여러 이민족 국가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흥망을 거듭했다. 반면 장강 이남의 동진은 비교적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북방의 혼란과 남방의 안정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동진 내부에서도 북벌을 통해 중원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장군 환호는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북벌을 감행하여 한때 낙양을 수복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북벌은 실지 회복이라는 명분 뒤에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 북쪽의 혼란은 저족이 세운 전진의 황제 북연에 의해 마침내 종식되었다. 그는 유능한 한족 재상 왕맹을 등용하여 내치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화북의 여러 나라를 차례로 정복했다. 마침내 화북을 통일한 북연의 시선은 이제 강 건너 남쪽의 동진으로 향했다. 천하 통일을 꿈꾼 북연은 백만 대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동진 정벌에 나섰다. 이에 맞서는 동진의 병력은 고작 8만에 불과했다. 비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두 군대의 모습은 모두가 전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게 했다. 중국의 운명을 건 대결이 펼쳐졌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동진군은 사령관 사현의 뛰어난 지휘 아래 전진군을 크게 격파했다. 수적으로 월등했던 전진군은 동진군의 기습과 내부의 혼란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다. 이 비수대전의 승리로 동진은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수대전의 참패는 전진에게 치명타였다. 동일 제국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정복되었던 여러 민족들이 다시 독립하여 나라를 세웠다. 화북은 다시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연의 통일 천하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동진 말기 혼란한 전국 속에서 유유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동진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북벌을 탄행하여 분열된 화북의 일부를 되찾고 남연과 후진을 멸망시키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막강한 군사적 권위를 손에 쥔 유유는 마침내 동진의 마지막 황제로부터 제위를 선양받았다. 그는 국호를 송일화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이로써 10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온 동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유유는 송나라의 초대 황제 무제가 되었다. 유유가 송을 건국하면서 중국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남쪽에는 한족의 송나라가, 북쪽에는 선비족의 북위가 대치하는 남북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시대는 약 170년간 이어지며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경쟁했다. 한편 북쪽에서는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북위가 점차 세력을 확장했다. 북위의 태무제는 뛰어난 군사적 역량으로 화북에 난립하던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북량을 멸망시키며 130여 년간 이어진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화북을 재통일했다. 북쪽이 북위의 통치 아래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남쪽의 한족 왕조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교체를 거듭했다. 유유가 세운 송나라는 60년 만에 막을 내렸고 이후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차례로 들어섰다. 잦은 왕조 교체는 남조 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화북을 통일한 북위는 제7대 황제 효문제 때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는 선비족의 고유한 풍습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한족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북방 민족과 한족의 융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한화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수도 이전이었다. 효문제는 선비족의 근거지였던 평성에서 한족 문화의 중심지였던 낙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는 보수적인 선비족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단행한 과감한 결정이었다. 북위는 이제 중원의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나려 했다. 효문제는 수도 이전과 더불어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족의 것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선비족의 복잡한 성씨를 한족식 단성으로 바꾸도록 명령했다. 황실의 성씨인 탁발씨도 원씨로 바뀌었다. 이러한 개혁은 북방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대한 문화적 실험이었다.
조문제의 급진적인 한화 정책은 북방의 군사기지인 육진에 주둔하던 선비족 군인들의 불만을 샀다. 그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소외된다고 느꼈다. 마침내 523년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며 육진의 난이 일어났다. 이 반란은 북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내전으로 번졌다. 육진의 난으로 북위의 중앙정부는 힘을 잃었다. 실권은 이주영을 거쳐 고환과 우문태라는 두 장군에게 넘어갔다. 결국 이들 세력을 중심으로 국가는 둘로 쪼개졌다. 고환은 업을 중심으로 동위를 세웠고 우문태는 장안을 중심으로 서위를 세워 북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기 남쪽의 양나라에서는 무제가 5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스스로를 황제보살이라 칭했다. 그의 통치 아래 남조의 불교 문화는 최전성기를 맞았다. 수많은 사찰이 세워지고 불교 예술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양무제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위에서 투항해온 장군 후경이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수도 건강을 함락하고 무참한 약탈과 파괴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남조에 화려했던 강남 문화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고 무제 또한 굶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후경의 나는 남조 사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오랜 기간 쌓아 올린 경제적 기반과 문화적 역량이 모두 파괴되었다. 이후 진나라가 양나라의 뒤를 이었지만 이미 국력은 크게 쇠퇴한 후였다. 남조는 다시는 과거의 번영을 되찾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서위의 실권자 우문태는 새로운 군사제도인 부병제를 창설했다. 이는 선비족과 한족을 아우르는 강력한 군사 조직이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 시에만 군인으로 동원되는 시스템이었다. 부병제는 서위와 그 뒤를 이은 북주의 강력한 군사력의 기반이 되었다. 동위의 실권자 고환은 우문태의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동위를 안정시켰지만 그가 죽자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장남 고징이 암살당하고 차남 고양이 권력을 잡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동위는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고환의 아들 고양은 동위 황제를 몰아내고 북제를 건국했다. 이에 질세라 서위의 우문태 아들 우문각 역시 서위 황제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북주를 세웠다. 이로써 화북지역은 서쪽에 북주와 동쪽에 북제가 대립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북주의 세 번째 황제 무제는 뛰어난 군주였다. 그는 부국 강병에 힘쓰며 국력을 키웠고 마침내 숙적 북제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무능한 황제와 부패한 신하들로 인해 약해진 북제는 북주 군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국 북제는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다. 북제를 멸망시킨 북주 무제는 마침내 분열되었던 화북지역을 다시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이는 서진 멸망 이후 약 260년 만의 일이었다. 이제 북주는 남쪽의 진나라만 정복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로 떠올랐다. 화북을 통일한 북주 무제는 국가의 재정과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종교 탄압을 단행했다. 그는 수많은 사찰과 도관을 파괴하고 승려와 도사를 강제로 환속시켰다. 이는 훗날 산무일종의 범난 중 하나로 기록되며 중국 불교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북주 무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그의 아들 선제가 즉위했다. 하지만 선제는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폭군이었다. 이때 북주의 개국공신 가문 출신인 양견이 자신의 딸을 황후로 만들며 외척으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선제가 즉위 1년 만에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상황이 되더니 곧바로 사망했다. 양견은 8살에 어린 황제를 대신해 섭정이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황족과 귀족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황제 즉위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모든 준비를 마친 양견은 마침내 581년 어린 황제에게서 제위를 선양받는 형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국호를 수로 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이로써 북주는 멸망하고 수나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가 바로 훗날 문제로 불리는 수나라의 초대 황제다. 황제가 된 수문제는 곧바로 천하 통일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과거 제도를 정비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부병제를 개혁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또한 대규모 운하 건설을 계획하고 막대한 양의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 남쪽의 진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당시 강남에는 진나라가
남조의 마지막 명맥을 잇고 있었다. 진나라는 후경의 난 이후 쇠락한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황제 진숙보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는 수나라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며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마침내 588년 겨울 수문제는 진나라 정벌을 명령했다. 그의 아들 양광을 총사령관으로 한 50만 대군이 여러 경로로 나뉘어 남하했다. 수나라 군대는 거대한 장강의 물결을 넘어 진나라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진나라 군대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수나라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진나라의 수도 건강을 포위했다. 황제 진숙보는 여전히 궁궐에서 연회를 즐기다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 그는 후궁들과 함께 우물에 숨었지만 결국 수나라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비굴하게 항복했다. 이로써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나라는 멸망했다. 진나라의 멸망으로 수나라는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서진이 멸망한 316년 이후 거의 3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중국 대륙은 다시 하나의 거대한 제국 아래 통합되었다. 위진남북조라 불리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는 끝났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전쟁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는 민족의 대이동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역동적인 시대이기도 했다. 이제 통일, 제국, 수나라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